여러분 책들의 시간이지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안드레아 게르크의 우리는 책 앞에 가장 솔직해진다입니다. 너무너무 우울한데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날 책을 폈다가 한 문장 읽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책 제목을 보니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볼까요? 제인 오스틴부터 프로이트까지 책으로 위로받는 사람들. 안드레아 게르크의 우리는 책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춘기. 누군가는 살아있는 부모보다 죽은 시인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이는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나 가족이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실 같은 곳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위협을 차단해주는 독서의 힘을 체험했을 것이다. 책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며 자아를 마주하게 한다. 또한 피난처가 돼주고 경험을 전달하며 관점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한다. 책은 재미와 감동을 주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발레리는 자신의 일기에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그 환자는 통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큰 소리로 암송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더 잘 참아냈다라고 적었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 줄곧 단어, 텍스트, 책은 치유의 수단이자 교육과 교화의 도구로 활용됐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외딴 수도원에서, 옛날 지하 감옥과 현대 교도소 도서관에서, 치유를 위한 독서 모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기를 꿈꾸는 문학 속에서. 한 친구가 독서 치료사 교육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 나는 무슨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타인의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 하고 우습게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 역시 헤르만 헤세의 도움으로 사춘기의 염세주의를 극복했던 일이 생각났다. 문학에 정말로 치유 효과가 있을까? 혼자 사는 한 할머니가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이런 강렬한 독서 체험은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고 삶에 깊이 새겨지는 마법 같은 글과 이야기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갑갑한 일상 속에서 독서는 해방감을 준다. 책에 콜을 받고 있으면 버스나 전철 혹은 카페에서 성가시게 말을 거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차단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집에서도 책으로의 도피는 언제나 성스러운 일이었다. 누군가 내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걔는 그냥 내버려둬. 책 읽는 거 안 보여? 공부와 책은 상승과 자유를 의미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상승이며 자유였을까? 문학 우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른 식구들이 더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끊어지고 마는 가족의 끈으로부터. 책을 손에 들었을 때 인간은 마침내 혼자다. 독서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걸 허락한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는 거실로 돌아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월튼네 사람들, 프린스톤 가족, 한스 삼촌을 만나면 된다. 독서를 통해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의 인상적인 사례는 독서 치료가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인지 보여준다. 아이는 계속해서 손을 씻었고 끊임없이 부모와 교사에게 자기 손이 정말로 깨끗한지 물었다. 치료사는 강박증 환자들에게 흔히 처방하는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대신 부모와 교사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이제 아이가 손이 깨끗한지 물어도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사는 또한 아이에게 그림책 한 권을 처방했다. 반짝 반짝 짝짝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일을 할까?는 다른 사람에게 독특한 행동을 시키려고 애쓰는 인물에 대해 다룬다. 또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성가신 회방꾼을 경멸하지 말고 그냥 재밌어 하라고 요구한다. 아이는 금세 이 책에 빠져들어 부모에게 자꾸자꾸 읽어달라고 했고 곧 강박 태도가 줄어들었다. 한 달 뒤 검사에서는 강박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쁘게도 아이의 학교 성적까지 올랐다. 콘스탄츠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감정 언어의 효과를 확인했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3가지 의미 그룹으로 구성된 180개 단어를 연달아 보여줬다. 각 단어는 최대 1초 동안 모니터에 나타났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단어를 각각 3분의 1씩 구성했다. 피험자들이 단어를 보는 동안 학자들은 피험자의 뇌파를 촬영하고 곧이어 피험자들이 3가지 범주의 단어들을 각각 얼마나 다시 기억해내는지 조사했다. 뇌파 사진을 보면 키스, 사랑, 증오, 고통 같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단어들이 종이, 식물, 건물 같은 중립적인 단어들보다 확실히 강한 반응을 뇌에 일으켰다. 또한 피험자들은 중립적인 단어보다 감정 단어들을 확실히 더 잘 기억했다. 혹시 그것이 욕구나 두려움과 연결됐고 생존과 밀접한 태고대 영역을 자극하기 때문일까? 그러나 모든 것이 훨씬 복잡하다. 뇌 구조와 감정의 1:1 대응은 뇌과학자의 꿈 같은 상상에 불과하다. 독서는 완전히 비자연적인 과정이다.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읽을 줄 아는 동물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동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비자연적인 일이고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정신 과정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과학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연구 대상이다. 아이들을 치료할 때만 동화가 쓰이는 게 아니다. 성인의 독서 치료에서도 자주 동화가 선택된다. 동화는 많은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므로 문학과 거리가 먼 환자들도 쉽게 동화의 상징과 언어에 다가갈 수 있고 지적인 부담도 적다. 동화는 이야기의 진행이 직선적이다. 주인공이 뭔가 결정적인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마법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마지막에 영웅은 다른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얻는다. 이런 전개는 위기 상황에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사가 어린 환자에게 좋아하는 동화나 특별히 무서워하는 것에 관해 얘기하도록 권하면 아이들도 뭔가 변화를 보인다.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것과 연결된 감정을 다른 연관성에서 보게 되고 심지어 두려움이 저절로 해소되기도 한다. 최고의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카탄두라스 교도소에는 자칭 독서를 통한 해방이라 부르는 제도가 있다. 이곳의 중범죄자들은 독서를 통해 형을 줄일 수 있다. 한 권당 4일씩 형량이 준다. 한 달간 책을 읽은 뒤 정말로 책을 읽었고 내용을 이해했음에 면담과 독후감 형식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다룬 텔레비전 방송에서 교도소 교육자가 수감자에게 창살 사유로 묻는다. 출소 이후를 위해 책에서 뭘 배웠지? 한 수감자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양심이 곧 감옥이었고 자신도 라스콜니코프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수감자는 3부작을 읽는 게 제일 좋다고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대부분은 삭막한 수감 생활을 잠시 잊기 위해 그리고 바깥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읽는다라고 한 사회복지사가 설명한다. 문학적인 해방 프로그램이 몇몇 수감자에게 변화를 일으켰다. 한 수감자는 자기 인생에 관한 책을 직접 쓰기로 했다.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책을 8권이나 읽었고 그래서 좋기 한 달, 정확히 32일이 감형됐다.
브라질 대통령이 전통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사면을 발표하고 그가 운 좋게 그 명단에 포함되면 석방의 날은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독서가 열어주는 놀랍고도 꿈 같은 탈출구를 문학은 늘 새로운 버전으로 소개한다. 얌전한 시골 의사와 사는 단조로운 삶을 견디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소설을 읽은 젊은 여자에게 조용히 찾아온 비극. 열정 없는 남편과 매일 같은 일상에 거의 질식할 것만 같았던 엠마 보바리도 탈출구를 찾아낸다. 그녀는 스스로 애정소설의 비극적 주인공이 돼 화려하게 잠깐 피었다가 오랫도록 시들어간다. 결국 엠마는 사랑의 상심 때문이 아니라 삶과 문학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엠마 보바리의 운명은 이미 위기의 주부들 세대를 위로했다. 혹은 무뚝뚝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농장 일을 해야 했던 호기심 많은 소년 이야기. 소년은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하여 학교에 가고 의지할 무언가를 책에서 찾아낸다. 오스트리아 작가 프란츠 인너호퍼가 1970년대에 출판한 자전적 소설 아름다운 나날과 위대한 단어는 오늘날까지도 힘든 상황에 부닥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이 책들은 정말로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아이들은 위로하기가 쉽다. 노래를 불러주거나 뭔가를 읽어주면 된다. 이때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책을 보기 때문에 스킨십을 통한 위로도 준다. 아이를 안고 책을 읽는 자세는 포옹의 아름다운 변형이며 붙잡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허락하는 자세다. 조용한 낭독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언제나 진정 효과를 준다. 나는 부부 테라피를 위한 낭독을 침실에서 실천하면서 이것을 확인했다. 남편과 내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뭔가를 읽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 책을 한참 동안 읽고 나면 모파상 단편집 한 권을 뽑아 침실로 갔다. 남편은 14살 때 벌써 읽었다며 투덜댔지만 짧은 토론 뒤에 기꺼이 실험 대상이 돼줬다. 한 장도 채 안 읽었을 때 벌써 옆에서 들리는 규칙적 숨소리. 부부가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수면제나 안정제는 없다. 좋은 책 읽기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구한다. 다니엘 페낙. 친구가 힘들어할 때 저는 제가 위로를 받았던 책을 골라 선물해 줬었거든요. 그만큼 책을 읽는 건 힘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료에도 독서가 한 가지 방법으로 쓰였다니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방법인 것 같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나 자기 파괴적인 일 말고 책 한번 펴보시는 거 어떠세요?